거짓과 진실의 우종찬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충건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예, 박사님, 고맙습니다. 예. 제가 이충건 박사님, 그리고 이 자리는 이충건 박사님의 개인 나름대로 오피스텔입니다. 개인 공간을 제가 이제 찾아와서 말씀드리는데 이충건 박사님은 본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출신이시고 그리고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이 박사님은 소위 육군 대위로 군에 입대하셔가지고 제3사관학교, 그러니까 경북 영천에 있는 제3사관학교에서 국제정치학과 군사영학을 가르친 그런 분입니다. 그 이후에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도 하셨고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그 연구실장님도 하셨고 자유기업원, 그러니까 우파들의 어떤 몫을 대변하는 자유기업원의 부원장님도 하셨고 국방부 정책자문위원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거기 선임연구위원으로 계시는데 이 박사님은 30년 동안 대북 문제를 그것도 특히 이제 해양권 전문하시다 보니까 이런 그런 거와 맞물려 가지고 그걸 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이 박사님 모신 이유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중국을 갔습니다. 예, 중국 가가지고 시진핑 만나고 오늘 막 그런 사진들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아니 김정은이가 소위 말이가 지가 북한에서 1인자 대공을 한 뒤에 처음으로 해외 방문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중국에 그것도 기차 타고 왜 중국에 갔다고 보세요, 박사님? 이제 중국에 간 이유를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중국에 간 그 모양이 며칠 동안 신문에도 안 나오고 그렇죠. 좀 더 그리고 기차가 저게 김정은이 기차 같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그리고 뭐 며칠 있다가 나왔는데 이제 그 외교사에 보면은 그 비밀 외교라는 게 있습니다. 비밀 외교는 그 전쟁의 원인입니다, 보통. 그래서 그 1차 대전 끝났을 때 윌슨 대통령이 국제연맹도 만들고 또 새로운 외교를 주장하면서 과거에 이런 비밀 외교들, 미실 외교들 이런 것들이 모든 전쟁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공개를 하자. 공개해서 자기들 다 밝히고 그것이 평화의 관건 아니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세계 외교가 이제 바뀌는 계기가 되는데 지금 김정은이 한 것은 보통 옛날 100년 전에 하던 그 모습을 다시 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을 답습하는 것 같아요. 가가지고 왜 갔는지 이런 것도 그렇죠. 왜 가는 이유도 안 밝혔고 가서 뭐 하는지도 사실 다 추측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 확실한 추측은 자기가 살아야 된다는 그 목적을 달성하러 갔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살기 위한 방법이 뭘까? 예를 들어서 뭐 중국한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러 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더 크게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도 사이가 나쁘니까 내가 중국 편을 들 테니까 나를 좀 봐달라고 그러러 간 것인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자료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그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참 고민하다가 갔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중국에서 공식 발표는 시진핑이가 어쨌거나 김정은이를 초청을 했다. 그래서 왔다 하고 중국이 나름대로 생색을 내고 있던데.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프로가 거짓과 진실이라고 그러는데 2015년 9월 3일 날 중국이 정말 무지하게 큰 행사를 했습니다. 2015년 9월 3일 이거 이제 자기네들이 전쟁에 이겼다는 거예요. 2차 대전. 그래갖고 우리나라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갔는데 전 세계가 갔죠 그때. 그렇죠. 그렇죠. 그때 북한은 누구를 보냈냐면은 최용해라는 북한에서 제일 높지 않은 사람이죠, 당연히. 권력세를 그 당시 뭐 3위 3위 정도 됐는데 그 사람을 보내면서 김정은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가서 중국 놈들에게 똑똑히 말해 역사가 변했다고. 그럼 지가 가면 되죠. 지가 가서 떠들면 되는데 지는 못 가고. 그래서 이제 이 중국하고 북한의 그 본질적인 그 관계는 우호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뭐 중국이 초청해서 갔는지 중국은 이제 지금 현재 보니까 그 핵게임에서 자기가 좀 빠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불러들이는 것인지 모르죠. 그래서 저도 가만히 볼 때 아니 김정은이가 지가 소위 말해서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 되고 난 뒤에 가만히 있다가 2018년 올해 딱 들어와서 갑자기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 그다음에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것도 악취하고. 네. 그러면서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결국 북한에 대한 전 세계의 진짜 경제적 제재. 그렇죠. 그럼 그걸 따져보면 북한을 지금 완전 꽉 조아매고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쉽게 말하면 그냥 북한을 말라 죽게 만들 정도의 제재가 되니까 그렇죠. 지가 살기 위해서 뭐 간 거 아니냐 하는 게 제 생각인데 박사님 뭐 어떻게 그렇죠. 그렇죠. 지금 북한이 네. 금년 1월 1일 이후에 네. 작년 12월 30일까지와는 거의 180도 달라진 그렇죠. 것처럼 적어도 말로는 그리고 그전에는 막 미사일도 쏘고 그렇죠. 난리치다가 그렇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 선의를 보이고 호의를 보인 결과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다. 김정은이가 그 호의에 뭐 넘어가는 친구가 아니라 그렇죠. 워낙 압박이 세니까 내부적으로 그렇지. 압박이 세니까 이제 버티다 못해 나온 것이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김정은이도 제일 겁이 나는 거는 평양 주민 200만 명 아닙니까? 평양 주민 200만 명이 소위 말해서 아니 식량 배급도 제대로 안 되고 난리가 나면은 아니 그래서 김정은 타도운동 벌이기 시작하면은 김정은이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위기에 처했으니까 지도 맞습니다. 뭐 워낙 그 압박이 심하다 보니까 휘발유 값도 비싸지고 뭐 다 비싸지는데 뭐 최근에 나온 통계 보니까 불고기 값이 뭐 몇 달 월급 값 되고 그러더라고요. 불고기 한번 먹을 값이. 그러니까 뭐 지금 북한 전체가 북한 다른 데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북한의 그 혁명의 수도라는 평양. 그렇죠. 평양조차도 뭐 분위기가 이제 나빠지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평양이 들고 일어나면은 김정은이도 지가 쫓겨나든지 지가 결국 그렇죠. 죽음을 당한 쉽게 얘기해서 평양이라기보다도 김정은을 떠받들고 있는 북한 군부 세력이 있는데 그 김일성 생일이라든가 뭐 김정일 생일 때 북한 장군들한테 주는 선물이 자꾸 이제 형편없어집니다. 옛날에는 벤츠 자동차를 준 적까지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조그만 자동차로 바꿨다가 돈이 없으니까 자꾸 그러니까 불만이 커지는 거죠. 냉장도 주고 텔레비전 주고 별의별 다 주고 하다가 그런 일이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는 거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1월 달에 뭐 신년사를 딱 발표를 하는데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 보니까 유화적인 어떤 메시지를 던지단 말입니다. 1월 1일 그 신년사에서는 정반대로 얘기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유화 정책, 미국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내 사무실에 단추가 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그 정반대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를 했는데 일단 한국을 먼저 뭐 한미 동맹에서 떼어내는 게 목적이죠. 맞습니다. 그건 뭐 한미 동맹에서 한국하고 미국을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한테는 뭐 핵단추가 있다라고 협박을 했고 한국한테는 올림픽이 잘 되길 바란다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럼 메시지를 탁 던지고 그다음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딱 열리니까 아니 지 여동생 그것도 임신한 김여정이를 한국에 딱 보내니까 저도 몰랐지만 한국 언론들은 그냥 뭐 김여정은 모나리자 같아 하고 극찬을 해버렸는데 말입니다. 물론 박사님께서 이제 그걸 지적도 하셨는데 결국 한국 언론에도 참 종북 주사파 북한을 추종하는 그 세력이 많기는 많은 모양입니다. 그 언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고 우리나라 보통 사람들이 그 문제의 핵심보다는 겉모양에 흥분하는 성향이 높습니다. 뭐 어떻게 얼핏 보면 뭐 모나리자랑 비슷하게 생기긴 생겼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백두혈통이란 말은 그건 못 참겠더라고요. 그건 믿을 수가 없죠. 아니 우리가 지금 백두혈통 찾는 시대입니까 지금? 그것도 그렇지만은 김정일이도 태어난 게 백두산이 아니고 저 블라디보스톡이고 김정은이 저 목요로 따지면 제주도고 백두혈통. 우리나라 언론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국 CIA 국장이 김여정에 대해서 한 말 혹시 아세요? 제가 모릅니다. 미국 CIA 국장,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국무장관으로 내정이 됐죠. 마이크 폼페오가 그 김여정이가 한국에 온 것을 보고서 지금 북한이 평창에서 하는 일은 미소 작전에 불과하고 시간 벌기에 불과하다. 그렇죠, 시간 벌기. 김여정이가 북한의 그 선전 요원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아예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 우리나라 언론하고 그 미국의 CIA 국장이 하는 얘기는 너무나도 다르죠. 그러니까
김정일이도 북한의 제일 먼저 교육을 배운 게 선전선동부예요. 그렇죠. 그 김여정도 그렇죠. 그렇고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평창 그 동계 올림픽 기간 중에 우리 국민들이 대충 알고 저도 알고 있지만 그때 만경봉호가 목포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목포에 돌아오는데 그때 북한에서 이 만경봉호 그 기름 좀 달라. 저도 그 기사까지 봤는데 그때 우리가 기름 줬습니까? 기름 뭐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거는 예. 미국한테 이제 그때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 미국은 북한을 인임대해서 그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데 예. 기름 주는 거는 그 제재를 위반하는 행동입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의 예외성을 좀 인정해 줄 수 있느냐고 부탁을 했는데 미국이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그리고 한국도 그 제재를 어기면은 뭐 처벌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그 안 된다고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국제 제재를 그렇죠, 무시하고 기름을 주면은 미국이 제재하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와, 제가 그건 몰랐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이제 북한 측에 북한도 이제 뭐 거기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냥 간 거죠. 그래서 기름 안 줬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기름 달라는 그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기름 줬는지 안 줬는지 몰랐는데. 그때 이제 한국 측이 미국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예. 우리를 예외로 해줄 수 있느냐. 한국도 예외가 안 된다라고 미국이 뭐 딱 잘랐죠, 그냥. 네. 아니 대한민국 정부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그걸 물었단 말입니까? 기름 아니 그 뭐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지만 미국한테 좀 특별히 예외가 될 수 있겠느냐 했는데 한국도 예외는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하다가 결국 이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하고 서훈 뭐 국정원장하고 5명이 이제 올라갔죠. 올라갑니다. 올라가가 무슨 이야기한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면 그때 뭐 아무 기자도 안 따라가고 그냥 북한에서 보도한 만큼 우리 아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정의용 실장이 미국과가 트럼프 대통령 앞에 가서 뭐 그리고 김정은이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문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녹음 테이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녹취록도 없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런데 5월달에 김정은 만나겠다. 그렇게 이제 발표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대신에 이거는 미국 대통령이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백악관 앞에서 기자회견 해라. 그랬는데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는 차에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 바로 발표를 해봅니다. 그리고 비핵화와 관련된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가 없다면은 미국 정상회담,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은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선을 딱 긋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도를 보면서도 이게 뭔가 좀 묘하다. 그리고 정의용 국가 뭐 그분이 뭐 국민을 속인 겁니까 아니면 미국을 속인 겁니까 뭐. 네,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이 상황의 본질을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대표단이 3월 5일 날 북한 갔을 때 김정은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김정은이 한 거를 우리 측에서 막 받아 적었죠. 어떤 언론은 그거 받아 적는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받아 적을 방법밖에 없습니다. 녹음도 못 하고. 핸드폰 들고서 핸드폰 켜고 그거 뭐 다 못하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받아 적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그 3월 5일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와서 이제 그걸 발표했고 그리고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김정은이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데 그 얘기는 미국도 금년 1월 이후에 북한에 대해서 말로 하자는 얘기를 여러 번 했고 이런 조건이 성립되면 말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정 실장이 김정은한테 들었다라고 전해준 말에는 미국이 원하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나도 하겠다고. 그럼 나도 하겠다고 그랬는데 자기는 김정은 말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당신네들이 김정은이 그랬다 말했다고 하니까 하겠다라는 것을 당신네들이 나가서 발표하시오라고 한 겁니다. 그렇죠. 정의용 실장한테. 그렇죠. 그래서 그 미국 대통령이 만난다는 것을 미국이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발표한 거예요. 우리가 발표했죠. 한국 안보실장이 발표한 것이지 미국에서 발표한 것은 아니고 그게 이제 3월 8일이었는데 3월 9일 날 그 백악관 대변인이 사라 샌더스 대변인이 이제 미국이 오랫동안 말하던 조건을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뭐냐면 북한이 핵실험하지 않고 그리고 미사일 실험하지 않고 그리고 폐기를 선언하면 만나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 트럼프는 그날 그거를 자기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어떻게 올렸냐면은 지금 김정은이
할 거라고 한국 대표가 전해주었다. 네. 그렇죠. 간접적으로. 그렇게 아직 직접 한국 대표에게 핵을 폐기하겠다고 얘기했다. 디뉴클리어라이즈. 그리고 거기 뭐라고 썼냐면은 프리즈가 아니라라는 말도 집어넣습니다. 핵 동결이 아니라 폐기하겠다고 한국 대표단한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자기는 동의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제가 사실 박사님 만나면서 제일 궁금한 게 소위 김정은이가 정의용 안보실장한테 했다는 말이 그게 참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핵화라는 게 북한의 비핵화냐 아니면 한반도의 비핵화냐 그렇죠. 그게 의미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 북한의 비핵화는 북한이 핵무기 꼭 개발하는 거 중지하고 핵무기 갖고 있는 거 폐기하고 하는 그 의미인데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거는 결국 북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소위 인던 핵무기를 없애겠다. 그 얘기는 결국 주한미군 철수 아닙니까? 주한미군 나가라는 그 의미인데 그렇죠. 그걸 국민들도 모르고 지금 전부 속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그 의미를 좀 그 공산주의자들의 그 협상 전술 뭐 이런 거 다 책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 공부를 하면은 그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그 분명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언제든지 애매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할 수 없이 밀려서 분명히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요지를 항상 남겨두는데 그 대표적인 언어가 비핵화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말한 비핵화는 그러니까 비핵지대화라는 소리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남한에도 핵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전국 철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한에 핵이 하나도 없으려면은 뭐 지금 원래는 94년 무렵에 하고 있는 핵무기를 미군 핵무기를 철수했지만은 북한은 그게 아니라 미군이 나가야지 완전한 비핵화가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소위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핵지대 그 정확한 의미가 뭐다라는 거를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도 두리뭉실하게. 근데 지금은 이제 문제는 듣고 온 것이 맞다 틀리다라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이제 뭐 우리 그 기자님이니까 알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 세미나 같은 데서 이제 학자가 발표하잖아요. 그 기자들이 받아 쓰는데 똑같은 말이 다 다르게 받아 씁니다. 다 다르게 받아 쓰죠. 자기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 지금 과정을 보면은 미국이 정말로 북한하고 이제 진짜 대화가 시작된다 그러면은 북한한테 물어볼 겁니다. 한국 대표가 와서 너네들이 비핵화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김정은이가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비핵화가 아니고 비핵지대고 한반도 비핵화고 이런 내가 말하는 거는 영어로 디뉴클리어라이즈가 아니라 다른 뜻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이 모든 과정이 다 파탄이 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의용 안보실장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뭐 미북 정상회담을 하겠다 하시다가 바로 백악관 대변인이 이런 거 안 하면 안 한다. 그 다음날 했는데 그렇죠. 바로, 그게 서로 다른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다음날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하는 그 내용을 북한이 말했다고 전해 들었기 때문에 대화하겠다를 얘기한 겁니다. 그걸 더 분명하게 밝혀준 거죠.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죠. 정확히 근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그런 발언을 한 이후에 미국 언론의 거의 한 90%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기사를 썼단 말입니다. 북한하고 잘 관계에 돼 가지고 말해 세계 평화를 이렇게 해야 될 트럼프 대통령인데 미국 언론은 이건 아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의 꼼수에 미국이 속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왔거든요. 아니에요. 그 꼼수에 속은 것 정도가 아니라 맨 처음에는 트럼프가 막 북한을 폭격하겠다 때리겠다 그럴 때는 말로 해야지 싸우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했다가 말로 한다고 그랬더니 뭐 엄목넘목 결정한 거다 그러면서 그 트럼프를 무지하게 싫어하는 언론이 많습니다. 그 언론들을 우리가 믿고서 그 언론에 의하면은 힐러리가 대통령 될 확률이 90%죠. 그러니까 지금 90%가 트럼프를 반대하는 거는 거기서 그대로 나오는 숫자입니다. 트럼프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싫다라는
그런 미국 언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이 그렇죠. 확 받아들인 건 잘못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적을 한 거 아닙니까? 미국 그러니까 언론들 스스로가. 트럼프가 하는 건 다 싫다라고 하는 그거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국의 주류 언론이라는 거가 이제 뉴욕 타임스라든가 뭐 이런 건데 그 미국 사람들이 여론을 진짜 끌고 가는 건 주류 언론은 아닙니다. 뭐냐면은 그 각 지방마다 신문 있고 방송했는데 미국 사람들 지방 사람들은 전국 신문 안 봅니다. 다 자기 지방 신문을 보지. 그래서 그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되느냐 마느냐 할 때도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이제 그렇죠. 주장을 해가지고 그때 주장하셨죠. 뭐 참 쟤는 신문도 안 보나 그러는데 나는 신문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이제 미국의 전체 분위기하고 지금 돌아가는 걸 봤을 때 그래도 미국 언론들도 이제 함부로 북한하고 저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박사님께 해주고 싶은 그런 박사님 보시기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이 만날 가능성 얼마쯤 되리라고 보십니까? 뭐 얼마쯤 되냐를 우리 전쟁이처럼 못 맞히지만은 확률적으로 안 만날 확률이 더 높다 저는 걸고 있는 편입니다. 안 만날 확률. 안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거기에 걸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왜? 그러니까 뭐 그 이유 수많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었는데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을 폐기하겠다고 해서 내가 만났는데 폐기할 거요. 어떻게 폐기할지 얘기하시오. 그런데 김정은이가 아니 내가 그냥 폐기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지. 그렇죠. 라고 하는 순간 판이 깨집니다. 지금 그 두 사람의 스타일을 보면 판이 깨지게 돼 있는데 이 판이 이번에 깨지면 그 다음 판은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마지막 판이기 때문에 그 카드를 북한이 감히 쓸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연히 핵 폐기해라. 그거 이제 김정은은 당연히 아이고 대북 경제 제재 조치 풀어주십시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경제 풀어주면 그러면 핵을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그럼 김정은에게 뭐 요구하는 게 더 이상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 포기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어느 경우라도. 그리고 미국은 어느 경우라도 핵은 지금 상황은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핵은 갖고 있으면서 너무 포로를 하는 그런.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문제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정말 해결 방법이 없구나 하는 상황으로 온 겁니다. 북한은 미국까지 가지 않는 핵을 그러니까 미국까지 못 간다면 북한 핵은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사람 못하면 전 쓸모도 없죠. 그러니까 미국을 공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미국은 그건 죽어도 못 참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게 맞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박사님 보시기에 북한이 갖고 있다고 제가 주장하는 그 핵, 저는 뭐 믿지도 않지만 그 핵이 미국까지 도달하리라고 지금 보십니까? 현재 못 갑니다. 그렇죠. 못 가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뭐 미국도 이제 엄살을 또 부리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은 그냥 방치하면은 3개월 후에 미국에 도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CIA 국장한테 전번에도 3개월이라고 그랬지 않았냐 그랬더니 1년 후에도 3개월이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완성하는 것은 끝까지 막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지금 현재는 미국 본토까지 도달 못하는 그 정도 기술까지 와 있는데 그걸 갖고 이제 김정은이는 이제 한국이라든가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데 지금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할 줄 모르죠. 내가 미국까지 가는 것은 안 만들 테니까 이 상태에서 받아오. 풀어달라. 살려달라. 미국이 그것도 해줄 수 없는 것은 그러면 한국을 포기하는 거가 되는 것이지 일단. 근데 한국을 포기하는 거라기보다도 일본을 포기하는 거가 됩니다. 한국하고 일본을 포기하는 태평양을 포기하죠. 그렇죠. 태평양을 포기하는 미국의 안방을 앞에 마당을 포기하는데. 그래서 키신저가 얘기를 했죠. 아예 2월달에 북한 핵을 비핵화한다는 것은 해결 수단이 아니다. 북한 핵을 용인하는 것이 되고 이 세계 모든 나라로부터 핵을 만들어도 된다라는 것을 용인하는 거가 된다. 근데 그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일본으로 하여금 핵무장 국가가 되라고 용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일본이 핵무장 국가가 되면은 미국은 참 앞으로 골치 아파지는 것이죠. 그렇죠.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전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이렇게 쉽게 해결이 될 수가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박사님 보시기에 그래 가능성이 이제 희박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희박하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만난다면은 어디서 좀 만나겠습니까? 판문점, 뭐 제주도, 뭐 스위스, 뭐 스웨덴, 뭐 별의별 말이 다 나오는데. 예. 그게 이제 트럼프가 직접 김정은을 만나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선거운동 하다가. 그죠. 햄버거 같이 먹자. 먹으면서 했는데 평양에는 안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거기. 일단 평양에 못 가고 김정은이 미국 워싱턴에 못 갑니다. 너무 위험해요. 그렇게 이제 그 제3지대에서 만나는데 일단 적대국이 협상할 때는 그 협상장의 세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친구끼리 할 때는 그냥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적대국끼리 그렇죠. 할 때는 그 회담장의 세팅이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상상 가능한 것이 스위스의 뭐 제네바라든가 그렇죠. 뭐 스웨덴 정도가 가능한데 제가 그 뭐 어떤 잡지에서 한번 상상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중요한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냥 그 외교관들이 대단히 형식을 중요하는데 형식적인 이유에서도 몇 가지가 어렵다라고 본 거가 만약 스웨덴에서 하기로 결정했다고 그러면은 뭐 미국에 뭐 스웨덴 날라오는 거 일도 아니지만은 김정은이가 스웨덴까지 가는 비행기가 있을까는 그 얘기입니다. 없죠. 북한에 비행기 없죠. 여기 자기 전용기 타고서 스웨덴까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하나 뭐 전세를 해가 비행기 타든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나 빌려주든지. 그거는 이제 자기가 너무 이 상황에서 너무 이제 약하게 보이는 그거야 되는 거죠. 밀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외교사 보면은 아주 웃기는 거 가지고. 그렇죠. 사소한 문제 갖고 책상을 어떻게 만들 거냐 가지고 몇 달씩 걸립니다. 그렇죠. 배치.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 뭐 누가 먼저 들어가서 하느냐 이런 게 전부 뭐.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너무 끌려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정의용 실장이 갔을 때 김정은이가 정의용 실장은 자기 아버지 뻘도 넘죠. 그렇죠. 훨씬 나이 많은 정의용 실장한테도 70 몇 살고 자기는 30 몇 살인데 딱 뒷짐지고 서가지고 이러고 찍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하고 같이 사진 둘이 찍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키가 190이 넘거든요. 훨씬 크죠. 그리고 김정은은 보니까 시진핑하고 비슷한 키인데 훨씬 김정은이를 이제 김정은 키는 공개는 안 됐는데 미국 CIA 측에서 168에서 170 사이라고. 그러니까 190짜리 이만한 등치하고 쓰면은 완전히 뭐 이런 것들이 한자가 차이나 한자. 이런 것들이 북한한테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 정권은 일종의 그 신정 정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위가 하늘의 권위입니다. 하늘의 권위. 그게 선동 아닙니까? 선동에다 홍보 하고 해가지고 참. 하늘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북한 사람한테는 거의 악마 같은 트럼프랑 같이 섰는데 보니까 이게 뭐 도대체 모양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작고 덩치도 작고 이런 것들이 차후에 김정은이 북한을 지도하는데 별로 좋은 요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까지 따져 본다면은 이게 산 넘어 산입니다, 사실은. 그렇다면은 아까 박사님 말씀 따라 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이게 만나면 이제 불발이 돼서 그랬습니다. 불발. 만났는데 김정은이 대도 하는 소리를 하니까 아주 기분 나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이 김정은 본인 개인 아니면은 북한의 그소위 핵시설 영변이나 그런 쪽을 겨냥을 해가지고 어떤 제한적인 폭폭 지금 많은 이 우파 국민들이 걱정하고 궁금해하는 게 미국이 어떤 무력을 사용할지 모른다는 그 부분인데 제한적인 북폭을 감행할 가능성은 어떻게? 그 가능성은 뭐 아주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충분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그 사람들이 얘기를 쭉 이제 했는데 그 얘기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클린턴하고 오바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북한이 알기를 바란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번에는 문제를 해결하고야 말 거다. 오바마하고 다르죠. 클린턴 때는 그때는 전략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미국의 북한의 핵폭탄이 미국 본토에 도달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오바마 때도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인내할 수가 없는 상황에 대통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군사력 쓰는 거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국민들만 진짜 괜히
북폭이 감행되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가 북폭이 감행됐을 때 북한이 남한을 공격한다. 예. 그거를 두려워하는 건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미국 국방장관이 예. 한국을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은 채로도 무력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저쪽에서 소위 말해가 뭐 방사포나 이거 안 쏟는 그거 쏘지 못하게 다 하는, 막고. 예. 그리고 근데 그 전에 더 중요한 게 자, 김정은이는 북한에서 땅도 자기 거요. 그 소위 뭐 재산도 지 거요. 북한이 모든 게 지 건데 지는 북한에서 예를 들어 전쟁을 일으키면 지금 다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 과연 전쟁을 일으킬까 하는 제가 그런 생각인데 박사님 보시기에 김정은이는 못 일으키죠. 그렇죠.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는. 예. 근데 이제 핵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그렇죠. 그럼 공갈용을 갖고 있는 그렇죠. 거고. 예. 그렇죠. 근데 그 북한도 핵무기를 만드는 거가 아주 그 정교한 이론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냥 우리 국민들이 뭐 체제 보장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핵을 가지게 되면은 북한은 자기가 꿈에 그리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남한의 적화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그 공갈이죠. 그게 공갈이지 무슨 현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미국의 개입을 배제하고 미국의 개입을 배제하는 거는 미국을 때릴 수 있다는 그 협박을 함으로써 배제를 하고 그리고 한국은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정은이 자체가 전쟁을 일으킬 사람이 아닌데 그렇죠.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누군가가 동조를 해준다면 뭐 이제 복잡한 시나리오인데. 종북 주사파가 그렇죠. 동조해 준다면은 그러니까 옛날 6.25 때 실패했던 게 대한민국 남쪽에서 호응 세력이 없었다는데 이제 호응 세력이 있어 준다면 하는 그런 저거 희망사항이에요. 저 김정은 희망사항인데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뭐 그 가능성이 없는 얘기죠.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그 뭐 국민소득이 3만 불에 육박한 나라인데 뭐 공산주의로 간다는 거는 거의 뭐 걔네들의 희망사항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결국 트럼프하고 회담도 김정은이 욕심대로 안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김정은이 지 스스로는 아무것도 결정할 게 없고 결국 대한민국을 비롯한 이 국제사회가 결국 지한테 어떤 처분을 진짜 처분을 기다릴 그런 상황 아닙니까? 김정은이는 따져보면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몰래 중국도 가는 거죠. 그렇죠. 자기 뭐 국민들한테는 폼 잡았지만은 실제로는 뭐 그 김정은이 이렇게 두려워한대요. 자기 죽음을. 그렇죠. 그 미국 이렇게 보고서들 읽어보면은 김정은이 지금 무지하게 뚱뚱합니다. 이렇게 거의 과다 비만인데 그 1m 70도 안 되는 사람이 몸무게가 130kg 정도 되는 거로 보거든요. 그렇죠. 자포자기로 봐야지. 자포자기 그냥. 그러니까 130kg이 된 거가 이 죽음의 공포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걸 극복하려고 폭식을 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체중 컨트롤이 안 되는 건데 그거 보면은 이 친구가 그 겉으로는 뭐 세 보여도 지금 아주 참 자기도 고통스러운 상황에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취재를 해보면은 지금 이제 남북간 때문에 소위 북한하고 접촉하고 있는 그런 통일부나 국정원 그런 분들하고 제가 기자이기 때문에 가끔 취재를 해보면은 북한도 전부 다가 김정은 지지하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김정은 그 소위 말해 비판 세력도 많고, 그렇죠. 김정은 또 체제 위험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듣고는 있는데 제가 이제 확인해야 되니까 저도 김정은이가 그 자기 아버지는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가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줌으로써 입밥에 고기 국 그거 아닙니까? 입밥에 고기 국 그거를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정통성이 그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군부를 그렇게 아주 잘 대해주는데 군사력 가지고 자기의 그 권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김일성, 김정일이는 그 인민무력부장을 아주 정말 신복을 옆에다 갖다 놓고 썼는데 보통 6년 내지 7년 임기를 썼는데 지금 보십시오. 김정은이는 인민무력부장을 6명 갈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6명 갈았다는 거는 그 인민무력부장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불안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윗대에는 인민무력부장 정도는 불안하지 않았는데 믿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못 믿고 그래서 뭐 대장이 잤다고 졸았다고 죽이질 않나 뭐 자기 그
고모부를 고사포로 쏴 죽이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사람이 세다가 아니라 지금 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이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의 실상도 정확하게 알려주고 김정은이가 지금 요구하는 것도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그러고 나는데 국민들한테 이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왜 그래 그냥 도리뭉실하게 알려주니까 말입니다. 헷갈립니다. 그렇죠. 그 또 언론들이 이제 뭐 정확하게 보도를 안 해주고 그냥 뭐 그러니까 언론들은 흥미 위주로 보도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을. 근데 흥미주가 아니고 아까 저도 지적했지만 그러니까 한국 언론에서 김여정이를 보고 모나리자 같다는 그런 식의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주변 거를 더 그냥 크게 보도해주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이제 거짓과 진실 유튜브를 하면서 또 저희 많은 시청자들이 이충근 박사님의 소위 미국관 그리고 중국 그리고 북한에 대한 그 전문 지식 그걸 좀 소개해 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여기저기서 강의를 하다가 제가 그 느낀 거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아야 될 그 데이터, 그 자료, 그거에 대해서 많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G2라는 말을 쓰는 나라가 사실은 한국밖에 없어요. G2 그러면 우리가 미국, 중국을 G2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G2라는 용어를 다른 나라에서는 안 씁니다. 안 쓰는 이유가 지금은 G1밖에 없으니까 미국 혼자 G1이지 중국이 G2에 이를 만큼 힘이 가까이 가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중국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데 뭐 제가 그래서 그런 책도 쓰고 그랬습니다만은 앞으로 100년은 최소 100년은 미국에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도 뭐 강대국은 아니니까 택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민들이 이제 정확한 수치, 정확한 정보, 정확한 통계 근거해가지고 알아야 되고 근데 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일단 정부가 먼저 하고 일단 또 언론도 하고 이렇게 언론이 그런 데이터를 다 줘야 되거든요. 하나의 쉬운 예로 미국이 석유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미국 땅에 지금 꺼내 쓸 수 있는 꺼내 쓸 수 있다는 거는 지금 현재 기술로 개발 가능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추정했을 때 미국 내에 있는 석유와 가스가 지구 전체 거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죠. 미국은 중동 거 쓰고 우리 건 안 쓰고 딱 숨겨놨다가 안 쓰고 숨겨놓은 거를 넘어서 미국 혼자 쓰면 미국 내에 있는 거 갖고 혼자 쓰면 아주 보수적으로 분석한 학자가 200년 쓸 석유, 100년 쓸 가스를 확보했다라고 2014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일가스 말고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셰일하고 석유하고 합쳐서 그러니까 뭐 가스는 100년치, 석유는 200년치. 근데 그 이후에 또 자꾸 발굴이 되는데 뭐 이거는 몇백 년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저도 미국 출장 가서 보면은 아니 소위 말해 굴착기 돌아오고 보는데 안 하거든요. 기름 안 빼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거 쓰고 하다가 전 세계 고갈 때 그때 미국 쓰겠다 하는 거 보면서 참 미국이 그건 무섭구나. 이제 옛날 얘기인데 옛날에 지금처럼 쉐일이 완전히 개발되기 전에 전략 비축유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남의 걸 사다가 쓰지 않고 동굴에다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뜩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동굴에다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진 거가 미국 땅에 원래 있으니까 그걸 꺼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데이터 하나만 알아도 이게 미국의 시대가 오래 갈 거다라는 것을 딱 캐치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소홀히 한 것 같아요. 누군가 해야 됩니다. 누군가 학자들이 해야 되고 그렇죠. 박사님 같으신 분이 저는 기자입니다. 저는 기자고 박사님 같은 그 전문 분이 계신 분이 정확한 목소리를 내셔야 되고. 제가 몇 년 전에 쓴 책이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 미중 패권 경쟁과 둘이 지금 다투고 있는데 우리는 전략. 어느 쪽으로 줄을 서야 되느냐, 우리가 언제까지 줄을 서야 되냐 하면은 우리 힘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승자 패자가 바뀌면은 그때는 우린 줄 안 서도 됩니다. 그때는 왜 우리가 게임을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 나라에 붙으면 이 나라가 이기고 저 나라에 붙으면 저 나라가 이긴다면은 우리가 우리가 이제 뭐 눈치 볼 필요 없죠. 근데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눈치를 봐야 되는데 국제 정치 아주
아주 그 험악한 룰에 의하면은 이길 편에 붙는 것이 답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상당 부분이 중국이 이긴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월간조선은 4월호입니다. 4월호고 여기에 이충근 박사님께서 기고문입니다. 기고문 딱 했는데 기고문 제목 그게요. 미북 정상회담의 가능성과 희망은 이미 소진되기 시작했다. 가능성이 없다는 이 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즈는 3월 10일 날짜, 3월 8일 날 발표했는데 3월 10일 날짜에 그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나왔고, 그리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미국 학자 중에 미어시에모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3월 20일, 20일 뭐 그 무렵에 이제 서울을 방문했는데 그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에서 그 쓸만한 결과가 나오겠냐 그랬더니 쓸만하다고 무슨 뜻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는 회담이 열릴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벌써 오늘 이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거짓과 진실이었습니다.